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 서해섬의 어느 배가 무서운 경험담입니다. 이 글은 하자가 많은 글이지만 너무 타박 마시고 그냥 재미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 그냥 길이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며 바람 따라 굴러다니는 흔하디 흔한 낙엽 같은 남자지요. 그러나 눈만은 높아 고준희 씨를 너무나 좋아하는 남자 사람입니다. 전 기가 센 거 약한 거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사람이 아닌 존재로 믿고 그런 걸 여러 번 봤기에 그중 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의사이오니 너무 따지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건방질 수도 있지만 반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때는 지금부터 6, 7년 전, 정확히 7년 전 일이네. 그 당시 나는 대학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었어. 논산훈련소와 후반기 교육, 고달픈 짬찌 이등병 생활부터 육군 5대 장성이라 빛나는 짝대기 4기 병장으로 보무도 당당히 사회에 나왔지만 현실은 그냥 복학 못한 잉여인간이었지. 전역을 하니 학기가 시작한 지 한 달이 훨씬 넘은 시점이라 거의 1년을 생으로 쉬어야 했어.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푹 쉬는 것도 한 달이면 끝이더라. 한 달이 지나니까 아침 6시에 기상하는 몸이 밴 습관은 빠지는 군기와 함께 저 멀리 날아갔지만 대신 무료함과 지루함이라는 괴물이 찾아오더라. 그때 내 무료한 일상을 구해준 취미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낚시가 되시겠다. 처음에 친구들을 따라 몇 번 갔는데 그때까지는 낚시의 매력을 못 느꼈었지. 그냥 친구들이랑 어울려 라면 끓여 먹고 방해 안 받고 술 마시는 게 좋아서 따라갔던 거거든. 그런데 이 낚시란 게 하면 할수록 빠져들게 만드는 묘한 고준희 씨 같은 매력이 있더라고. 그 매력에 빠져들다 보니 나중에 내가 먼저 나서서 선동하는 경지에 이른 거야. 흡사 난 관심 없었는데 친구가 좋다고 하는 여자를 같이 쫓아다니다 보니 내가 좋아하게 돼버린 거? 아무튼 몇 달 죽으라 알바해서 낚시 풀셋을 구입했지. 낚시가 처음 초도 장비 구입비가 좀 비싸서 그렇지 일단 장비만 갖추면 지렁이 한 통, 떡밥 한 봉지만 구입하며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친 주머니적 저렴한 취미생활이거든. 낚시를 다니다 초보 때 운 좋게도 월척도 하다보니 꿈이 생기더라고. 그 꿈이 뭐냐 하면 모든 낚시의 환상인 사자자리 붕어야. 사자자리 붕어가 뭐냐면 40cm 이상 되는 대물 붕어를 말해. 무슨 붕어가 그리 크냐고? 그러니까 꿈이지. 귀에서 그렇지. 분명 있는 붕어야. 원래 토종이 아닌 외래종인 떡붕어는 40cm 넘는 붕어도 꽤 많아.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 그렇지만 우리 토종 붕어인 노란 참붕어는 사자자리 환상 그 자체야. 그런데 이 사자자리 붕어가 살기 위해선 조건이 있어. 첫째, 먹이가 풍부해야 하고, 둘째, 기온이 좋아야 하고, 셋째, 사람의 발길이 많이 안 닿는 곳이어야 해. 그리고 넷째, 최소한 10년 이상 바닥이 드러날 만큼 마른 적이 없어야 해.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잘 있나? 연중 행사가 가뭄이지. 어딜 가도 사람이 부쩍부쩍한데 그러던 와중에 친구에게 희소식이 들린 거야. 그 친구 집이 서해의 어느 섬이거든. 자기네 고향 집의 뒷산으로 가면 내가 말한 조건과 같은 농업용 저수지가 있다고 하더라고. 친구 얘기로는 예전 저수지가 처음 만들어질 때 뭐 그 친구가 찌질이었을 때 만든 저수지라 함 20년 정도 된? 아무튼 마을 사람 중 누군가 무태서 붕어 몇 마리 가져다 넣었는데 그때 붕어가 엄청 번성했다고 해. 민물새우도 같이 방류해서 새우가 저수지에 반이라고 뻥쳤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마을 뒷면 동네 사람들이 다 잡았겠지 라고 하니까 얘가 살짝 비웃더라. 야, 이 병신아, 야 누가 저수지 가서 붕어 잡고 앉았냐? 어? 양 사방이 다 바다인데 갯바위 가서 맛있는 우럭 잡지. 에? 멍충아. 이렇게 얘기하더라. 내가 생각해도 그렇더라고.
붕어를 누가 잡겠어? 바다 낚시를 하지. 그래서 난 그곳으로 출조를 하기로 한 거야. 그 녀석을 부모님 살아 실제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효도를 다 하는 게 인간의 도리라 꼬셔서 같이 가기로 했지. 그런데 가기로 약속한 전날 갑자기 그 애는 사귀던 여자친구라 급 이별하게 되었고, 광분한 녀석은 술과의 데드매치를 벌여 떡이 되어 누운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가야 했어. 속으로 내가 알고 있던 84,000가지 욕을 다 퍼부으면서 말이야. 배 타기 전에 시내 낚시점에 들려 떡밥과 지렁이를 넉넉하게 준비했어. 바닷가 가면 바다 낚시 미끼만 팔더라고. 난 그 뒤 여러 시간 배를 타고 아침에 내가 뭐 먹을지 화장실에서 확인을 하고 어렵게 친구 고향섬에 갔어.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진짜. 도착해보니 낚시를 오신 분들이 많으셨어. 그러나 그분들은 바다 낚시를 오신 분들이었지. 나랑은 목적 자체가 틀린 분들이라 경쟁자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그리고는 친구가 미리 설명해준 길로 마을 지나 20분쯤 산 쪽으로 올라갔어. 마을 끝에 마지막 보이는 집을 지나 한 300m쯤 산 쪽으로 오르니 그 저수지가 보이더라고. 저수지라 하기엔 너무 규모가 작은 보통 초등학교 운동장 3분의 1만한 작은 저수지였어. 그런데 딱 봐도 여긴 대물이 살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더라고. 물가에 오래된 나무들도 있고 물이 맑아서 바닥이랑 수초도 다 보였는데 정말 팔뚝만한 붕어들이 때로 몰려다니는 거야. 정말 얼마나 그 풍분이 되던지. 아무튼 서둘러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눈앞에 그때서야 저수지 맞은편에 낡은 집 하나가 보이는 거야. 풀이 키만큼 자라 잘 안 보였던 건데 딱 봐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란 느낌이 들더라. 그냥 보통 시골에 많이 보던 슬레트 지붕집인데 아마 초가를 지붕 계량으로 만들었던 듯해. 집은 초가 형태였고 군데군데 무너지고 방문 창호지도 다 찢어지고 그런 집이었어. 누가 봐도 느낌이 사람 살지 않는구나 하고 느꼈을걸? 뭐 시골 가면 그런 폐가가 흔한지라 그런가 보다 했어. 폐가가 달리 폐가인가? 그냥 사람 안 살고 관리 안 한 지 좀 오래되면 다 폐가인 거지 뭐. 그렇게 앉아 낚시를 시작했는데 처음 떡밥을 써서 하는데 입질이 없는 거야. 한참 그러다 미끼랑 바늘 바꿔 달았어. 지렁이로 말이야. 그러자 넣기 무섭게 입질이 오기 시작하더라고. 역시 사람 손이 안 탄 곳이라 붕어들이 떡밥 맛을 몰랐던 거야. 대신 살아있는 지렁이에 환장하고 달려든 거고, 잡히는 족족 준척급 이상 되는 씨알 굵은 붕어들이 딸려오는 거야. 정말 신나게 낚시를 했고 시간 가는 줄 몰랐지. 그런데 기대했던 4자짜리 붕어는 소식이 없었어. 워낙 기본 씨알이 굵기는 했지만 진짜 대물은 밤낚시 때나 되어야 나오겠다는 생각에 가지고 간 라면을 끓여 저녁을 먹었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만화빵이랑 낚시터에서 먹는 라면, 그리고 당구장에서 먹는 짜장면일걸? 남자들은 동의하겠지. 아무튼 그렇게 라면을 맛나게 먹고는 잠시 쉬었어. 밤낚시 준비를 하고는 낚시 의자에 기댄 채 2-3시간을 자고 밤낚시를 시작했어. 입질은 좀 뜸했지만 고기 씨알은 낮에 비해 월등해져서 사자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려 주더라고.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11시가 넘었어. 물론 인기척이라고 하고는 하나도 없는 나만의 낚시터였어.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땐 날씨를 미리 체크해야 된다는 기본 상식이 부족했던지라 날씨를 미리 계산하는 나의 실수였어. 고개 들어 하늘 봤지만 별빛 하나 없는 하늘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아마 보였다면 먹구름이 잔뜩 몰려 하늘을 봤을 거라 생각해. 그리고는 순서에 입각하듯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조금씩 더 많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의 양동이로 쏟아내듯이 막 마구 쏟아붓듯이 내리는 거야. 비옷도 없이 겨우 조그마한 우산 하나뿐이 없던 나는 그 우산으로 나의 몸에 소중한 낚시 가방을 보호했어. 그래,
나 낚시 가방만도 못한 남자야. 아무튼 그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 번개까지 치는 거야. 낚싯대 잘못 가지고 있다가 피리침 역할을 해서 감전사 하는 경우도 많다더라. 그때 정말 후달리더라고. 더 큰 문제는 비에 잔뜩 젖은 몸이 심하게 떨려오기 시작하더라고. 이게 바로 저체온증이구나 했어. 그래서 뭔가 결정을 해야 했지. 난 낚시는 그대로 놔두고 낚시 가방과 간단히 싸운 짐만 들고는 랜턴 빛에 의지해 그 폐가로 뛰어갔어. 밤새 비 맞아 병 드는 것보다는 폐가라도 비나 피할 수 있으면 나을 것 같았거든. 작은 랜턴을 들고는 폐가로 가선 그 폐가 부엌이었다 생각하는 곳을 들어갔어. 내 짐작이 맞아. 그곳은 부엌이었고 아궁이도 있었고 그곳 한 모퉁이에 쌓아놓은 마른 장작도 몇 개 있었거든. 난 아궁이에 신문지로 불을 지펴 장작을 태우기 시작했지. 불이 나무에 옮겨붙어 타들어가니 몸이 녹더라고. 장작이 많이 없어 다 부셔져 너덜너덜한 부엌 나무 문도 뽀개서 불에 쑤셔 넣었지. 그리고 코펠에 빗물을 받아 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지. 비 맞은 생쥐 같은 꼴에 따뜻한 불과 속에 뜨거운 라면이 들어가니 급 졸리기 시작하는 거야. 라면을 먹고는 불 앞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지. 그런데 얼마나 졸았을까. 갑자기 갑자기 흥얼흥얼 하는 낮은 소리를 듣고는 잠에서 깬 거야. 무슨 소리지? 잠결에 내가 꿈을 꾼 건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이번엔 깬 와중에 똑똑히 소리를 들은 거야. 소리는 부엌 바로 옆방에서 나고 있었지. 예전 시골집들 봤어? 부엌 바로 옆이 대부분 안방이야. 그리고 부엌과 방 사이엔 대부분 정진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거든. 이 문을 통해 부엌에서 밖으로 안 나가고 출입하고 방으로 밥상을 들였었거든. 그 문은 대부분 창호문으로 미닫이 문이 대부분이었고 난 이미 군데군데 찢어진 창호문 사이로 조심하며 안을 들여다봤어. 그런데 방 안에 어떤 하얀 사람 같은 형상이 보였어. 자세히 보니 나이가 많으신 백발의 할머니가 방 안을 뺑뺑 돌면서 다니시고 있는 거야. 그 할머니는 그렇게 방을 돌면서 중얼거리셨지. 그 말도 들을 수가 있었어. 방이 따뜻하네. 방이 따뜻하네. 방이 따뜻하네라고. 그렇게 도시던 그 할머니는 어느 순간 그 찢어진 정지문 사이로 내 눈높이에 맞춰서 앉아 계시는 거야. 그 퀭한 눈으로 나를 마주 쳐다보면서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내가 그때 떨어뜨린 간덩이를 아직도 수습 못했거든. 그런데 그렇게 할머니 귀신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입으로 말하지도 않는데 머릿속에 말이 울리는 거야. 내 집 부순 게 네 놈이구나. 내 집 부순 게 네 놈이라고 그러고. 난 짐도 놔둔 채 빗속으로 뛰어갔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을 쪽으로 달렸지. 달리다 저수지 건너 내가 낚시하던 쯤에 왔을 때였어. 꼭 그놈의 망할 호기심이 문제야. 사슴이 포수한테 왜 잡힌 줄 알아? 사슴은 도망가다 꼭 한번 멈춰서 뒤를 돌아본다고 해. 얼마나 쫓아왔나 하고 말이야. 포수는 그때를 안 놓치고 총을 쏴 사슴을 잡는다고 해. 내가 바로 그 사슴 꼴이었어. 뒤돌아보니 어느덧 나온 할머니가 마당 끝에서 저수지 건너 있는 날 보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빙글 옆으로 돌더니 마당을 가로질러 길을 따라 날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는 거야. 진짜 무서운 거야. 뛰거나 달리는 게 아니라 길 위를 스키 미끄러지듯 스르르 미끄러져 빠른 속도로 내게 다가오는 거야. 그때부터 내 정신이 아니었어. 난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마을 쪽으로 비탈 달려 내려갔어. 중간에 한번 360도 회전하며 넘어져 크게 굴렀지만 내 몸이 다쳤는지 살필 새도 없었지. 나중에 보니 무릎이 찢어졌는데 그때 생긴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 그렇게 뛰어 드디어 산 바로 밑 마을의 끝집에 도착하고는 그 집 마당으로 뛰어들면서 엎어지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어. 그리고 길을 보니 내가 내려온 길에 그 집 마당이 훤히 보이는 위치에 그 할머니가 서서 무서운 눈으로 날 쳐다보고 서 있는 거야. 그때 마침 방 안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리며 불이 켜졌고 어떤 노인 한 분이 나오셨고 날 쳐다보던 그 할머니는 소리 없이 그 순간에 사라졌어. 방에 나오신 노인은 크게 놀라시며 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내 모습이 귀신에 가까웠다고 하시더라고. 방에 들어가니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 한 분이 놀라며 날 맞아주셨지. 아마 두 분 노부부만 사시나 보더라고. 그리고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나에게 냉수 한 사발을 가져다 주셨어. 난 냉수를 단숨에 들이킨 후 숨을 고르고는 내가 겪은 일들을 얘기드렸어. 처음엔 웬 젊은 놈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나 하시던 노인분도 내가 그 할머니 용모를 얘기하자 크게 놀라시며 그러시는 거야. 어이, 서산댁 아주머니가 아직도 안 가시고 그 집에 계시나 보구만. 그리고는 그 노인분은 그 집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어. 원래 그 집에 할아버지가 중학생일 무렵 무태서 시집와서 터를 잡으신 노인분보다 10몇 살 연장인 부부가 살고 있었다 하더라고. 그리고 부부는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도 셋이나 낳고는 행복하게 잘 사셨다고 해. 그러다가 큰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이 아저씨가 바람이 났던 거야. 그리고는 모아두었던 재산을 다 들고는 처자식 다 버리고 무트로 도망을 가셨다고 해. 혼자 남으신 아주머니의 고생은 말이 아니었다고 해. 조그마한 산을 일구어 맡은 밭에서 억척스럽게 일을 하고 마을 일이나 고기 따는 일 등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 해서 3남매를 키우시고 다 장성시켜 무트로 공부 보내고 시집 장가 다 보내시고는 같이 나가 살자고 하는 자식들 말도 다 뿌리치고 그 집에서 홀로 여생을 보내셨다고 해.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그 집을 버리지 못하신 것 같다고 하시더군. 평생 그 집에서 남편을 기다린 거지. 그런 할머니와 한 동네에 오랫동안 사셨던 노인 부부는 자주 할머니 집도 들여다보고 먹을거리도 나눠드리고 하셨었나봐. 그러다가 내가 그 섬에 가기 몇 년 전에 며칠 외딴 집 할머니가 안 보이셔서 어디 편찮으신가 걱정이 된 할아버지가 집에 찾아가 보니 홀로 안방에서 주무시다 돌아가셨던 거야. 그 뒤 무태에 있던 자식들을 급히 불러 장사를 모셨다고 해. 그리고 그 집은 재산 가치도 없고 누가 들어와 살 사람도 돌볼 사람도 없기에 그대로 폐가로 방치되었던 거지. 그리고 내가 비신했던 그 집이 어찌 보면 할머니께 은인의 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많이 고마웠던 집이었던 거야. 노인분이 할머니 살아계실 때 많이 도와드렸고 시신도 발견해주고 장례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그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차마 다 해코지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해. 그 집에서 밤을 새우고는 아침 일찍 노인분과 함께 그 집을 갔어. 노인분이 집을 살피는 동안 난 짐을 챙기고 낚시도 걷었지. 그리고 노인이 향 하나를 피워 방에 놓으시며 그러시더라. 아주머니 뭔 한이 그렇게 많아. 아직도 못 가고 그러신다요. 어? 다 있고 빨리 좋은 데 가소. 그러고는 돌아오는데 난 노인을 놓칠세라 바짝 붙어 따라 내려왔어.
그리고 손님이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차려주시는 아침 감사히 잘 먹고 인사드리고 나왔지. 그런데 그게 끝이었으면 좋았을 건데 끝이 아니야. 외딴집 할머니께서 날 따라 무트로 출장을 나오셨거든. 뭐 이 다음 이야기는 기회가 되면 내가 해줄게. 아무 불평 불만 없이 너무 고맙게 잘 봐준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감사 드린다.